안녕하세요. 창사빠남입니다. 저희가 신축 공사할 때 창호를 통해서 물이 새는 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호의 방수 성능, 사실은 창호 성능 얘기할 때 방수라는 표현보다는 수밀 성능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적합한 용어인데, 방수면 어떻고 수밀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창호가 그 물을 막아주는 성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좋은 콘텐츠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너무 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짓는 집을 특정해가지고, 이게 어떤 정보가 나한테 맞는 정보인지, 이런 게 오히려 헷갈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제목에서 보이시겠지만, RC죠. 철근 콘크리트 신축 시에를 한정을 해가지고 특정을 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들을 보면 창호 주변에 무슨 부재를 써야 되고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위치입니다. 위치. 저희가 전쟁이 나면은 방어선을 구축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 물에 대해서 방어선을 건축물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설정을 할 거냐가 사실은 다른 어떤 부수적인 요인들보다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면 제가 수밀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선이라는 거는 저지선 할 때 그 선이겠죠. 그래서 워터프루핑 라인, 그러니까 그 창호에 아까 방수라는 표현이 쉬우니까, 방수의 선을, 물에 대한 저지선을 어디에 구축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골조가 있잖아요. 창호에 건축물에 골조가 있죠. 네. 골조하고 창호 프레임 간에 코킹 라인이 반드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창호 설치했으면 창호 주변에다가 저희가 실리콘 하는데, 그게 골조에다가 붙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사실 이걸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저희가 여기 비계가 있는 거 보니까 건물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 맞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창문인데, 창문이 왜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튀었냐, 그게 아니라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후레싱이죠. 외부에 나중에 이제 마감하는 그 후레싱을 창호에 일체로 시공을 한 거라서 후레싱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죠. 이제 이 골조가 있고, 이 안쪽에는 이제 이 창틀 보이시죠? 후레싱 끝나고 이런 창틀들이 보이는데, 결국 이 창틀의 프레임 면하고 골조 상관하고 이렇게 코킹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조하고 창호 프레임 간의 코킹 라인이 이 위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근데 이제 건물 전체를 짓는 순서하고 이제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골조를 타설을 하고요. 바로 그 직후에 창호 시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외부에 붙는 외단열이랄지 돌이나 다른 뿜치를 하든 해서 다른 건물의 외장재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지켜졌을 때만 이제 이게 가능하다. 왜냐?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아래쪽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편의를 위해 가지고 골조를 타설할 때 이렇게 외단열, 이 검은색 부분이 단열재죠. 외단열이 일체형으로 타설이 돼 있는 경우, 또는 단열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예 돌공사까지, 네, 건물 최후 마감재까지, 네, 최후 외장 마감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골조 라인 쪽에다가 코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막혀버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 골조하고 창호 간에 이게 이제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코킹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창호를 선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 제가 봐서는 저희 나라 건축물 들어가는 현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창호가 후시공되는 경우가 이제 많더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거를 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는데, 결국에는 경제성 아니면 효율성에 기반을 하다 보면 이게 여러모로 원가 절감이나 그 다음에 뭐 건축 공정의 그 순서, 아니 그 속도를 놓고 볼 때 훨씬 더 편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아까 얘기한 골조 라인에다가 저희가 코킹을 못하니까 결국 외장재에다가 코킹을 태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물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물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외장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인트도 많고, 그러니까 그 창호의 그 수밀 라인이 외장재 라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골조하고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외장재, 이 돌이나 두껍석이나 뭐 이쪽에서 뭔가 어디에서 침투했을지 모를 물이 들어왔을 때 외장재에서 어느 작은 균열만 있어도 들어오잖아요. 그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면 결국 이 외장 라인에서 막 물이 타더라도 결국에는 이 크리티컬한 이 부분, 이 위치가 수밀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여기에 이제 외장 껍데기가 한번 붙고 거기서 1차적인 수밀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한번 무너지더라도 이런 크리티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건물 내부로까지의 물의 침투는 막아주는 거다. 그리고 또 껍데기가 붙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뭐 어떤 악천후에 대한 이런 코킹의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도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수밀에 강한, 요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아까 얘기한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요인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들 건물이 많이 지어져요. 그러면 저희 나라는 뭐 건축을 하면 안 되는 나라인가? 뭐 진짜 어디서 들어본 독일이나 뭐 이렇게 막 패시브 하우스 인증 뭐 그런 주택만 주택이냐, 그렇게 보기도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 건축을 진행을 할 때 뭐 저는 이제 창호만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건축을 놓고 볼 때 뭐 예산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뭐 단열이 붙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석재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거나 어떤 경우에서든 저희는 이제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또 하는 거죠. 어떤 디테일에서.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가지고 나는 내 건물의 방수 또는 수미를 이런 방법으로 지켜낼 거다라는 판단을 하면 이제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몰라서 그냥 원래 이런 게 하던 거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측면이고, 나는 사실 공기도 여유도 있고 예산도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수밀에 강한 방법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 이 위치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까지 얘기 드린 부분을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패드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면서 한 게 있는데, 말이 스케치지 조금
네,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그리는 그런 퀄리티는 아니고, 다만, 아, 이걸 보시면은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영상이 뭐 6분이나 돼서 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의 맨 끝부분에다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이제 그 위치, 예를 들어서 이 위치를 이렇게 잡았다. 제가 오늘 이 수밀의 가장 그 강한 이 기준으로, 이 공법 기준으로 갔을 때 이제 나머지 어떤 부수적인 것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보자면, 이렇게, 네, 이 부분 색깔이 좀 다르죠? 프라이머를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라는 거는, 실리콘의 그 실란트의 부착력을 확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부형, 외부형을 떠나서 뭐 변성 실리콘 뭐 이런 거 있는데 가장 적합한 걸 써줘야 돼요. 내구성하고 내후성이 좋은 걸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레탄계 실리콘보다는 네, 이런 내구성이 강한 변성 실리콘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레탄 폼은 사실은 방수제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걸 뭐 얘는 무슨 뭐 우레탄을 폼을 갖다가 방수하는 그런 컨텐츠에다 또 갖다 붙이느냐 그런 게 아니라 여튼 정말 안 좋은 경우에 저지선들이 다 뚫려가지고 이제 예 뭐 군대가 다 뚫렸어요. 그러면은 뭐 민방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경험상 이제 이 우레탄 폼을 해놓고 실리콘 코킹을 아직 못 해놨을 경우 그런 단계에서 보면 이 우레탄 폼도 실리콘이 없을 때도 굉장한 어느 정도의 수밀 성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이제 시공을 해주고 정말 촘촘히 밀실하게 채워주면 이 부분도 부수적인 어떤 수밀 성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때 중요한 거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이 발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수분을 좀 분무해 가면서 이렇게 분무기죠. 뿌려줘야 되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또 독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우레탄폼 얘기는 너무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지 않는 용액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사실은 더 약간 심화 과정으로 가자면 저희가 아까 이제 이런 거 창호하고 그러니까 골조 상간에 이런 코킹 라인을 형성을 하려면 반드시 골조가 끝나자마자 창호가 바로 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정에 비해서 창호가 앞선다고 해서 창호를 뭐 선시공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호의 후시공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창호가 이렇게 선시공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돌이 먼저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는 돌이 이미 이렇게 창문의 자리를 명확하게 잡아줍니다. 네, 돌공사 하시는 분들은 수직수평을 기준선을 띄어가지고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창문의 위치는 여기에 이 돌에 난 이 구멍대로만 해주면 창문의 위치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또 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수직 수평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내외로 봤을 때 얼마나 안쪽으로 들어갈 거냐 바깥쪽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그 포지셔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여기서 뭐 고민 없이 뭐 시공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미 골조만 돼 있는 상황에서 창호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골조에 맞춰가지고 창호를 시공할 거냐.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골조가 아주 부족하면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골조가 막 이렇게 누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계구부의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에서 그린 도면대로 골조가 100% 정확하게 타설되는 경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골조에다가만 맞춰가지고 창호를 시공하다 보면 아주 심각한 그 문제도 생긴다. 근데 뭐 조금 틀어졌다 그러면 골조에 맞춰서 저희가 그냥 대충 시공을 하고 빠지면 도울팀이 와가지고 막 돌을 조금씩 막 이렇게 잘라가면서 골조가 그 틀어졌던 골조가 부정확했던 그런 문제들을 흡수를 좀 하는데, 뭐 사실 그게 FM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냐? 이렇게 실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거는 건축 쪽에서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돌팀, 외장 마감하는 팀들이 이런 기준선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면,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까지 잘 해주지도 않고, 뭐 건물 모서리에다가 피아노선 정도, 수직선 정도만 이렇게 띄워주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창호 쪽에서 그 선의 기준에 맞게끔 또 다른 기준선들을 이 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레이저 같은 것들을 또 띄우면서 그런 설정들을 쭉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골조는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도면과 일치하는 절대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에 맞춰가지고 창호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이는 수직 수평도 이 계구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기준선에 맞춰서 시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호가 앞뒤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실외로 얼마나 들어가고 실내로 뭐 얼마가 뭐 들어가야 되는지, 셋백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경우에도 요 기준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뭐 정말 도면에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설계자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또는 건축주가 원래 원했던 그거대로가 이제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렇게 시공할 경우에는 뭐 그럼 다들 이렇게 해라. 뭐 내가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다. 말 그대로 저희가 부르는 이제 샤시 공사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견적을 내고 할 때도 그 정말 빨리빨리 정해진 어떤 변수 없이 딱딱딱딱 시공을 했을 때 그런 시공비인데, 뭐 이렇게 정밀하게 시공이 들어갈 경우에는 여러모로 속도도 늦어지고 그거는 이제 그만큼의 그 시간과 인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여서 뭐 그 부분이 좀 이제 또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튼 그런 것들은 뭐 오늘 긴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할성이라고 하슬이 막 지금 이렇게 막 그 골조를 막 지금 수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돼 있는 골조를 막 우두두두 파가지고 뿌레까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파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절대 기준선을 해봤더니 골조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골조에 맞춰서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골조를 그냥 까버려요. 이게 이제 이 절대 기준선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 설명을 위한 6분짜리 동영상을 이 말미에 이제 붙여드리고 이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사바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건물의 단면도고 검은색 라인이 골조입니다. 골조에는 이렇게 창호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고부를 형성해 주겠죠. 여기 아래층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창문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껍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정확하게는 골조하고 창문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골조하고 창틀 프레임 그 사이를, 제일 중요한 게 코킹이니까 오늘 내용 중에
여기를 이렇게 코킹을 해주면 여기 골조의 수밀 라인이 완벽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외측에 예를 들어서 뭐 보라색으로 제가 뭐 여기 외단열층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창문 앞은 정확하게는 없겠지만 개념상, 네, 그 다음에 뭐 주황색으로 여기에 뭐 네, 주황색으로 여기에 무슨 돌 라인이 있다. 석재 마감층이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뭐 뚜껑이 붙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건물 골조 밖에 이 외부 외장 라인에는 무수한 조인트들이 있잖아요. 여러 부재들이 또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뚜껑에서 뭐 물이 새거나 어딘가에서 조인트에서 물이 새더라도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타더라도 이 공간에서 물이 돌더라도 여기 골조 이 수밀선에서 물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실내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위치를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음, 뭐 아까는 이제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뭐 외단열층이랄지 바깥에 뭐 돌 같은 그 최외곽 마감을 그냥 선으로 이렇게 쭉 그렸지만 보다 디테일하게 이제 생각을 이게 안 될 경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순서를 못 지킬 때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창문을 설치도 하기 전에 외단 외단열이 여기에 이렇게 뭐 외단열 공사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벌써 들어가고 외단열 공사가 이렇게 먼저 붙는 거죠. 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주황색이 돌이었으니까 어, 돌이 돌이 이렇게 붙겠죠. 돌이 또 이렇게 붙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창문 마감을 해서 또 이렇게 싸서 들어올 겁니다. 이럴 경우면 이럴 경우면 창문이 창문을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어, 이 돌의 내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돌의 내경 안쪽으로 정확하게는 좀 네, 이렇게 틈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그 코킹을 아까 해야 되는 그 코킹을 저희가 빨간색으로 아까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골조하고 프레임 간에 여기 이렇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코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이상적인 부위에다 코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킹 라인이 여기 서게 되겠죠. 이렇게 서게 되겠죠. 그러면 수밀선이 여기 있을 경우는 만약에 이제 그 취약한 부위들이 이 부분들인데 아까 이제 창문이 없는 부위들은 또 여기가 이렇게 쭉 이 외장 라인이 창문 없이 이렇게 형성된 구간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 여기에서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물들이 많이 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 안쪽 여기가 이 부분이 코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밀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수밀선 여기에서 물을 지키고 있더라도 건물의 어딘가 그 골조 밖에 외부 마감 중에 어느 한쪽만 새더라도 제가 이렇게 뚜껑을 또 개념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흔한 얘기로 뭐 두겁 쪽에서만 뚜껑만 살짝 열려도,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 벽체 어느 조인트에서 들어왔을 때도 물이 언제라도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창문 주변으로 물들이 들어오는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물이 샌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창호업체도 꼭 같이 불려가서 뭐 원인 뭐 물이 새는 원인을 뭐 같이 뭐 이렇게 점검도 하고 이렇지만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새는 경우보다도 이 안쪽에 건물 외장의 어떤 그 부분들에서 생 것들이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는 균열이든 뭐 어느 부분에서 들어온 물들이 이 창호 주변에서 여기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을 코킹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